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초을의 강석훈 의원입니다. 저는 일단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 정책금융에서 분리통합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걸 분리할 때 얘기를, 자료들을 보면, 산업은행의 경우가, 정책금융이 총 자금 공급 대비 5.1% 수준이고 나머지 95%가 전 분야에서 시장과 마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두 개를 분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특히 회사채 인수 주선 업무라든지 우량기업에 대한 단기 대출 자금 대출, 단기 운영 자금 대출, 그다음에 우량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에서 전 분야에서 시장과의 마찰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5년이 지난 이후에 더 심화되면 심화될지 더 심화되지 않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통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향후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 부분은? 예, 다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산업은행을 민영화해서 대우증권과 합쳐서 그 소위 은행과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함께하는 그런 저축은행, 투자은행 모델로 가는 거였고요. 근데 이제 그게 2008년도 위기가 되면서 그 모델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시작이 되고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되고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이 위기 이후에 위험 회피 기능으로 인해서 상업은행들이 소위 모험적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선도적인 그런 실물 부문의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걸로 이제 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거에 따라서 저희도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 시중은행이나 이런 데서 과연 이 앞으로 향후의 신성장 모델의 모험 투자적인 부분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 또 정책금융이 계속 강화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를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예, 그럼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중간에 말씀을 하면 그럼 향후에 구체적으로 회사채 인수 주선 업무라든지 우량기업에 대한 단기 운영자금 대출 이런 부분은 안 하실 건가요? 아니요, 할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시장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시장 마찰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공정한 어차피 뭐 이 정부가 주인인 은행과 상업은행과의 일반 시장 마찰 부문은 뭐 일부 필요 있으면 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가면 뭐 마찰이 꼭 나쁜 거라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중은행과 정부 백업은행이 공정한 경쟁이 될 거라고 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95%의 산업은행의 인원이 시장 마찰과 관련된 부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 통합 이후에 인력 운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95%라는 부분이 그 당시에 어떤 근거로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산업은행의 역할을 보면 저는 95%가 이 상업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제 법안이나 이제 제출 과정에서 논리적인 전개 과정에서 아마 정책금융의 그 정의를 아마 좁게 해석을 하고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통합 이후에 인력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금융위 현안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긴 한데 여기 보여진 데이터는 이제 증권회사 관련입니다. 증권회사 손익 추이를 보면 2007년도에 약 전체 증권회사 수익이 한 4조 4천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1조 2천억 수준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데이터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증권회사 재무 건전성 추이도 이렇게 영업용 순자산 비율을 보면 500대에서 600%대까지 있다가 최근에 50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업계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 뭔가에 좀 주도적인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금융회사의
영업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권뿐만 아니라 은행도 어렵고 보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가면서 금융회사들이 이한 공통 어려움이라고 보고요. 지금 특히 이제 증권회사의 경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개인의 주식 투자 회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안정화되면서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수수료 부분이 이제 상당히 그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 뭐 계속 지난 정부도 그랬습니다만 이 소위 이제 증권회사를 크게 키워서 증권회사 단독의 IB, 그러니까 아까 같은 CIB가 아니라 이 투자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국회에서 법도 개정해 주셔서 지금 3조 이상의 5개의 그런 큰 증권회사들이 이제 그 종합금융투자업자로 지정이 돼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기존의 작은 그런 어떤 증권회사들은 시장에서 M&A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반이 일반적인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정책 대안이라든지 액션 플랜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쯤 발표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시장 자율에 의한 어떤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그래서 뭐 한 연말까지 요번에 비전 발표할 때 기존 발표 예, 시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금융은행 감독원장님께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감독원에 제출된 받은 데이터를 보면 LTV 70%를 초과하는 대출 규모가 지난 3월 말까지는 꾸준히 증가해서 11조 5천억 원까지 이르렀다가 금년 6월 말에는 오히려 10조 5천억 원으로 약 1조 원 정도가 준 것으로 나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기간 중에 저희가 가계부채 그 매크로 데이터를 보면 이 3개월 사이에 가계부채가 17조 원이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오히려 이 LTV 초과 대출 규모는 1조 원 이상이 줄었고 이 기간 동안에 일부 그 주택가의 상승이 있긴 했지만 0.3% 정도 포인트로 0.3%로 올랐는데 그 효과는 저희 의원실에서 계산해 보면 한 300억, 350억 정도밖에 효과가 안 되고 이렇게 1조 원까지 줄 이유가 없는데 저희가 그래서 안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다음 여기 슬라이드에 나옵니다만 이주비 대출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액이라든지 LTV 선정 시 선후순위 반영 여부 이런 것들이 일관된 기준이 없고 은행마다 다 달라서 이런 그 집계 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파악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무슨 가계부채 대책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의원님이 그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LTV 통계가 일관성을 갖고 이런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점검해보고 기준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